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유일한 경제TV입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주비보의 시대정신을 구현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21세기 통합개미들의 계좌를 보호하고 지키고 불리자라는 취지로 유튜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 회계사의 어떤 그 재무제표 분석 이런 책을 소개시켜줬고, 이번 시간의 주제는 혁신입니다. 혁신. 이번 시간 주제는 혁신이고, 혁신하니까 이노베이션 하니까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미국, 중국, 유럽 통틀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혁신을 내세우는 기업들이 주가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엄청 올랐고,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를 또 더해서 덧붙여서 주가가 껑충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데, 혁신에 관한 약간 좀 그 업계에서 조금 인기 있는 이 책이 바로 이제 이 목대균 전 미래에셋 운용 본부장이 쓴 글로벌 혁신 전쟁. 이거는 제가 보니까 비매품 같아요, 비매품. 근데 이제 제가 우연찮게 이제 옛날에 강연도 같이 하면서 포럼도 같이 하면서 얻었던 책인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워런 버핏과 테슬라 하면 누구죠? 창업자 머스크와의 어떤 설전. 해자냐 혁신이냐, 그죠? 안전마진이냐 혁신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동안 또 설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머스크가 이겼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한번 구해서, 비매품인데 미래에셋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미래에셋 증권 대우에 미래에셋 대우에다가 계좌 트셔가지고 이 책 좀 구해줘, 내가 큰 손인데 이렇게 요구하시면 아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유일한 경제TV는 혁신을 120% 지지합니다. 예. 지금의 사실은 코로나19 백신이 1년 만에 이제 FDA 3상을 통과해서 지금 막 이제 주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했던 게 뭐예요? 혁신이죠, 혁신. 기존의 관행을 파괴했다는 거잖아요. 3년, 5년, 짧으면 3년 걸렸던 거를 보통 한 5년, 10년 걸렸던 그런 신약개발 주기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혁신이 있었기에 1년에 끝났습니다. 1년에. 네. 그런 혁신의 정신을 유일한경제TV도 120% 지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상장사인 현대오토에버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혁신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현대 모빌리티의 한 가운데에 있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오트론, 그 다음에 현대 MS소프트의 합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땐 전 세계적인 글로벌 혁신의 한 가운데에 뭐가 있다? 모빌리티가 있다. 그 모빌리티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갖춘 데가 어디다? 현대 모빌리티다. 카카오 모빌리티보다도 저는 현대 모빌리티를 더 칩니다. 왜냐? 이미 일반 휘발유차부터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라인업까지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등등의 이런 차량 소프트웨어 붙여가지고 자율주행으로 간다고 봤을 때 누가 가장 잘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죠? 현대 모빌리티한테 있죠. 여러분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이 현대 모빌리티.com 한번 쳐보세요. 한참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그 웹사이트가 작업 중이라고 뜹니다. 제가 볼 때는 이 3사, 합병하는 3사, 현대 모빌리티가 그 도메인의 소유자가 아닐까, 저는 그런 추정이 들어요. 현대 모빌리티 닷컴입니다.
지금 열심히 누군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합병을 하느냐? 여기 그림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자, 보세요. 이 검은색 보시면 상장사인 오토에버, 비상장사인 MN소프트, 오트론, 이렇게 자율주행, 인포, 편의적인 소프트웨어, 뭐 클라우드, 뭐 그다음 공통 기술, 뭐 이런 어떤 그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제품에 있어서 겹친다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집중의 효과가 좀 반감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뭐 그래서 이 세 개를 합병해서 남는 건 떨어내고 꼭 필요한 데 집중하고, 그래서 사업부 조직과 인력을 사업부를 딱 모빌리티를 향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고 구축하면 그 효과는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합병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시가 났고, 오늘은 이 세 개 중에 등치가 가장 큰 현대 오토에버와 그 다음으로 큰 현대 MN소프트 두 회사 간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오토로는 현대차 그룹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냥 현대차 그룹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 MN소프트는 비상장사이지만 장외에서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반 주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두 회사가 계열사인데 합병을 해요. 근데 하나는 상장사이고 하나는 비상장사이고,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오토에버는 현대차 전회사장 지분이 압도적으로 높고, MN소프트는 일반 주주 지분이 40%로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해상충이 두 가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는 상장사고 하나는 비상장사다. 이 두 개가 합쳐진다. 둘 다 상장사거나 둘 다 비상장사면 뭐 논란의 여지가 줍니다. 여기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거고,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오토에버는 대주주 지분이 뭐 한 75% 이렇게 정도로 많아요. MN소프트는 한 57% 정도 돼요. 이쪽이 훨씬 많죠. 상장사인데 여기가 대주주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일반 주주 지분이 40%에 육박합니다. 이 두 개가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일반 주주와 여기 대주주, 여기 일반 주주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합병의 비율을 결정하는 문제는 1 플러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상황에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로섬 게임인데 합병의 비율을 결정한다? 즉 뭐예요? 분배의 기준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사과를 어떻게 쪼갤 것인가. 이럴 때 어떻게 쪼개져야 돼요? 공정하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진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논란이 줄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금감원에서 계속 이 합병 신고서를 정정해라 막 두 번이나 요구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두 회사 간 오토에버와 MN소프트 간의 합병 비율은 두 차례 크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1대 0.958 이게 최초 공시였어요. 그게 한번 정제됐습니다. 어떻게? 1대 0.987로 좀 올라갔죠, 비율이. 그러니까 MN소프트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어떻게 정제됐냐? 1.002로 처음에 0.958이던 게 두 번 더 정정되니까 1.002로 됐어요. 가격으로 보면 현대 MN소프트 가격이 처음에는 88,380원 정도로 책정이 됐어요. 그게 91,000원으로, 두 번째는 92,44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똑같은 뭐 그 며칠 사이에 MN소프트 뭐 기업 가치가 변했겠어요?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른바 이제 자산 가치로 할 거냐, 수익 가치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대표적으로 또 미래 성장 가치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합병법인의 그 기업 가치는 합병할 때 상장사는 어떻게 해요? 상장사는 시가대로 유치원생도 구할 수 있다는 1개월 일주일 당일 가중평균. 비상장사는 어떻게 해요? 금감원 자본시장법과 상법 그 다음에 금감원의 그 규칙에 따라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대 1.5로 가중평균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산가치는 그동안에 벌어들인 자산을 누적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대로 가면 돼. 이른바 자기자본이라는 순자산이라는 걸 토대로 주식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갑론을박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게 뭐 재평가가 돼 있냐 안 되냐, 뭐 특허라든가 이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논란의 여지가 적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수익가치 1.5인 가중치가 더 높은 수익가치를 결정할 때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매출과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얼마의 매출을 내고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이냐 라는 그 예측치를 가지고 논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을지 어떤 숫자를 넣을지에 따라서 합병 가격이 달라진다. 즉 합병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했더니 0.96에서 1점 빵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MN소프트의 일반 주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에버, 현대차그룹을 대표하는 그 외계 전문가, 외부 전문가 한영회계법인입니다. 갑론을박 끝에 금감원의 승인은 났고 합병해라. 금감원의 승인은 났고 어쨌거나 승인은 났고 이제 2월달 주총 이후에 이제 합병이 됩니다. 그런데 합병 비율을 두고 일반 주주들의 불만이 적지 않고 그래서 수익 가치를 책정하는 측면에서 이제 어떤 그 기준을 잡고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가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근데 이제 이게 미래에 발생하는 그런 수익이잖아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수익 가치는 현금으로 할인 모형, 배달 할인 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라고 원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즉 뭐예요?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이 수익가치가 평가될 여지가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주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 회사의 어떤 그 지배구조, 오토웨브의 어떤 압도적으로 많은 현대차 그룹의 어떤 지배주 지분율, 그 다음에 그 현대 MN소프트의 임원들이 다 현대차 그룹에서 내려온 그런 어떤 그 출신들, 성향을 감안할 때 수익 가치가 상당히 좀 오토웨브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측정됐다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매출 이익의 증가율이 MN소프트가 압도적으로 우수하고 또 MN소프트가 영위하는 내비게이션과 그 정밀 지도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그 사업 아이템을 볼 때 미래의 성장성도 훨씬 우수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수익가치 산정에 그 들어간 숫자들을 보니까 턱없이 낮더라. 그 결과 상대적으로 오토웨브에 비해서 매우 싸게 책정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토웨버는 지난 한 4년, 5년 동안에 매출 증가율 평균 1%, 당기순이율 증가율 0.5% 정도.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게 팩트죠. MN소프트는 연평균 증가율이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보니까 16.3%. 순이익 증가율은 22%.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주당 가치를 따져보니까 MS소프트의 주당 가치가 12만 2,500원으로 수익 가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왜냐? 비상장사인 MS소프트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1대 1.5의 비율로 이제 가중 평균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감원 지침에서. 그 보니까 MS소프트의 수익 가치는 12만 2,500원으로 딱 결정이 돼 있어요. 계산했어요, 계산. 그런데 현대오토웹의 수익 가치를 역산해 보니까, 왜 역산하냐? 보통 합병 가격은 오토웹은 상장사니까 시가대로만 했거든요. 그 합병 가격하고 그 가격하고 자산 가치 있죠. 아까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개를 놓고 나머지 수익 가치를 뚝 때려 보니까 21만 6천 원이 나온 거예요. 주당 수익 가치가. 일반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오토앱은 이렇게 성장을 했고 MS소프트는 이렇게 성장했는데 주당 수익 가치가 절반밖에 안 돼? 거꾸로? 웃기다는 거죠,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느낌 오시죠? 또 있습니다, 또. 이제 과거의 성장률을 가지고 그랬고, 그럼 앞으로 성장률은 어떠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MS소프트와 오토웨브의 향후 성장률 추이, 어떻게 숫자를 넣느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대로 DCF 모델, 현금흐름 할인법을 적용하라고 금감원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흐름 할인법에서는 뭐예요? 미래의 성장성, 수익가치, 예상,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외부 회계법인이, 외부 전문가들이 MS소프트의 그 미래 수익가치를 책정할 때 집어넣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니까 7%예요. 7%. 2024년까지. 매출액 증가율은 5%입니다. 5%.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매출액이 12% 영업이익이 한 18%, 19% 증가한 거를 갑자기 앞으로 24년까지는 5%, 7%로 뚝 떨어뜨린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근거가 있겠지만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 거냐? 근데 MS소프트의 이 모빌리티 사업은 누가 봐도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잘못 산출된 수익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100%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오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8%였어요. 2020년까지. 그런데 2024년까지는 갑자기 23%로 됐어요. 과거에 이랬는데 합병을 기해서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기다는 거죠, 이게.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연구 성장률, 이런 것도 이제 이 수익 가치를, 미래 수익 가치를 산정할 때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데, MS소프트의 연구 성장률을 외부 평가 기관 한영에서는 어떻게 숫자를 어떻게 넣냐? 1%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맥킨지가 얘기했다고 해요. 자동차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25년에는 뭐 한 3,610억 불, 2030년에는 4,690억 불, 해마다 한 7%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MS소프트의 연구 성장률, 그러니까 DCF 모델을 산정할 때 들어가게 되는 연구 성장률을 1%로 잡은 거예요. 시장이 7%, 연평균 7% 크는데 얘는 1% 큰다는 거 잡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그렇지, 이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들이 제3자인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심했다. 그런 그 연구 성장률이라든가 어떤 25년까지의 어떤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이 뚝 떨어지는 거 이런 걸 감안하면 너무 심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쭉 대입해서 MS소프트가 하고 있는 그 정밀 지도 사업 있잖아요. 정밀 지도 사업. 이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이거의 가치가 불과 281억 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이런 얘기예요. 281억.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4차 산업의 한 축이 뭐예요? 모빌리티고. 그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뭐 너도나도 지금 모빌리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잘할 것 같은 현대 모빌리티의 핵심인 MS소프트의 정밀 지도 사업의 가치가 281억으로 책정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래 성장률, 연구 성장률, 미래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연구 성장률을 딱 했더니 281억 잡아진 거예요. 말이 되냐 이게 말이. 현대 모빌리티의 핵심인 그 정밀 지도 사업이 281억이야? 그렇지. 그럼 혁신은 그동안 무슨 혁신을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진다는 거죠.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혁신은 아니네. 그렇게 인정한 거네. 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외부 평가 기관에서 이제 그 비상장사 또는 상장사, 그 합병 비율 측정할 때, 공정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비상장사는 이제 이런 페어 마켓 밸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대부분. 그래서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1대 1.5 이런 가중치를 두고 사는 건데, 당연히 이제 오토웨브는 상장사니까 뭐 당연히 시가가 이제 페어 마켓 밸류로 되는 거고 공정시장 가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외부평가 기관에서도 MS소프트는 비상장사니까 이 페어 공정시장 가치에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주주들이 뒤지고 뒤져가지고 찾아냈어요. 공정시장 가치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장외거래를 뒤져가지고. 어떻게 뒤졌냐? 우리가 이제 장외거래 가면은 뭐 38 커뮤니케이션, 피스탁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양 쪽에서는 그 두 가지 사이트를 뒤져가지고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뭐 의미가 적다. 이렇게 이제 잠정 결론을 내린 건데, 이쪽 린 쪽에서는, 린 법무법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막 뒤진 거예요. 그랬더니 증권 플러스 비상장 거래 어플 앱, 요거도 거래가 꽤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KOTCBB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꽤 거래된 그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예탁결제원의 세이브로 라는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그 어떤 그 주인이 바뀐 흔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 2년간에 증권 플러스 거래 앱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이제 공시 전이죠. 합병 공시 전까지 여기서도 꽤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274건, 26,766주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세이브로, 제가 볼 때는 그 린이라든가 일반 주주들이 세이브로를 딱 여기를 통해서 뭔가 좀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것 같아요. 2020년 12월 10일까지 합병 공시가 날 때까지, 과거 2년 전부터, 그러니까 254일에 걸쳐서 60만 6,400주가 계좌 대체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체 주식의 한 14.6%고 유통 주식수의 34.4%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통 주식의 34%가 공시가 나기 전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한 정도의 거래고, 여기에서 사고 판 가격은 페어 마켓 밸류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라고 이제 일반 주주들이 들이밀고 나선 거죠.
합병 추총을 통과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일반 주주들은 어떻게 할 것 같냐?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사회 합병을 주도한 이사회의 잘못된 그 합병 비율 결정으로 인해서 손해가 났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쭉 크게 두 가지죠. 수익가치 측정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페어마켓 밸류를 기준으로 공정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병 가격 결정해라 했는데 그 회사 측에서는 페어마켓 밸류라고 불만한 게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담당 결론 냈는데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크게 두 가지 이 쟁점이 지금 엇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주주들이 얘기하는 공정한 그 합병 비율은 얼마냐? 1대1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공시된 1대1이 아니라 1.45 내지 1.49 대 1 상당히 좀 높이 올라가는 거죠. 이 그나마 공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무엇을 토대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수익가치 산정에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다수의 거래된 가격, 거래량을 토대로 해서 따져보니까 지금보다는 합병 비율이 약 한 40% 정도는 40%에서 50% 정도는 합병 비율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당 한 주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당 1.5주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한 주당 MS소프트 주주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랑경제TV는 뭐 말씀드린 대로 누차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가치 판단, 뭐 왜곡된 시각을 뭐 이렇게 지양하고 있죠. 숫자 입학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사실은 최소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회가 상법,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악법 시리즈 중에 소개했던 상법의 미비 382조의 사망, 이사가 충실의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에 대해서도 충실의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듀티 오브 라이트를.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상충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런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주를 두 주를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만나본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장외주식 투자해보고 주식 투자도 오래 해봤는데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내가 내 재산이 좀 이렇게 도둑맞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 분명히 정의선 회장이 이 구체적인 내막을 알지는 못할 것 같다. 이 세세한 것까지는 저 위까지는 보고가 안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의선 회장이 알면 이 방식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 ESG가 강조되고 또 혁신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이렇게 이런 소액 주주들, 일반 주주도 반발을 사가지고 나중에 소송으로 가고 해가지고 현대모빌리티라는 엄청난 그 활용 점정을 찍는 이 합병인데 여기서 이렇게 작지 않은 흠집이 나는 거를 정의선 회장이 원하겠느냐 라는 거죠. 좀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자, 그래서 상법에 미비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ESG를 중시하고 혁신의 어떤 그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이사회, 그런 거버넌스라고 하면, 그런 지배주주라고 하면 이런 합병 과정부터 혁신을 향해 쭉 가고 있는데 그 정점을 찍는 이런 합병 과정에서 합병의 출발, 과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혁신을 가져야죠. 분배의 혁신을 가져야죠. 거버넌스의 혁신을 가져야죠. 난 그건 몰라. 나는 그냥 모빌리티 혁신만 할래. 막 성장만 할래. 분배? 나는 몰라. 거버넌스 난 몰라.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 아니잖아요. 누차 강조된 얘기지만 항상 이런 계열사 간의 합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었을 때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 지분 구조, 지배주주가 쌍방을 다 대리하는 이사들을 선임하잖아요. 그죠?
이 쌍방대리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합병이 진행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이 쌍방대리를 해소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소송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소송을 자주 당하는 그 어떤 재벌이라도 굴지의 중견기업,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뒤끝이 좋다,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매우 안 좋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사례를 제가 뭐 밤새워서 제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대로 합병 비율이 결정되면 지금의 방식대로 현대 MS소프트의 기업 가치는 3,700억 정도, 3,800억 정도로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금 유치를 했고 하려고 하는 다른 그 비상장 자율주행 모빌리티 업체들, 카카오 모빌리티, 티맵 모빌리티, 소카 뭐 이런 데들, 이런 데 보니까 특히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이제 투자를 유치할 것 같은데 예상되는 기업 가치가 3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3조 원. 현대 MS소프트는 3,800원인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3조 원이래요. 그러니 이 MS소프트의 이런 가격으로, 이런 가치로 합병을 당해야 하는 선택권도 없어요. 합병은 인수는 그냥 필요한 지분만 인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합병은 어떻게 해요? 회사가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내 뜻과 반대로 지분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주총 통과하고 다 해버리면. 인수, M&A 하잖아요. M&A. M과 A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A는 그냥 인수해요. 원하는 지분만 내가 인수하겠다. 난 싫으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합병은 어떻게 합병은?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두 회사가 하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합병법인인 주주이면 나는 주식을 넘겨줘야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물론 뭐 끝까지 뭐 소송을 가는 경우도 봤지만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지금 합병이 대한민국 혁신의 최정점에 있는 현대모빌리티의 그 한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 모빌리티 혁신도 중요하지만 요양경제TV는 어떤 혁신도 중요하다? 거버넌스의 혁신도 중요하다. 이게 같이 가야 주비부의 시대정신이 저절로 실현될 수 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라는 이런 시대정신이 없는 모빌리티 혁신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땐 그 미래가 밝지 않다.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합병이나 분할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한 사례를 가지고 갑과 을의 갑론을박을 제가 이제 대신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은 1 플러스 2, 그러니까 회사 수로 따지면 1 플러스 1이 되는 거지만 자산이나 이런 걸로 보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약간 일방적으로 지배주주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배주주에게 자산이 더 가는 겁니다. 비율 따라 비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배주주한테 더 유리하게 자산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주주는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빼앗기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냐? MS소프트의 일반 주주들이 순자산 기준으로 지금의 합병 비율대로 빼앗기게 되는 금액이 합병 전 850억에서 합병 후 한 500억으로 무려 300억이 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숫자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800억이 500억으로 이렇게 준다니까요.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소 추상적인 얘기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고 모빌리티 혁신, 뭐 그다음에 뭐 에너지 혁신, 모빌리티 혁신, 자율주행 혁신, 뭐 이런 혁신도 중요하지만 거버넌스 혁신이 같이 갔으면 더없이 좋겠다. 이런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